민서야, 눈물 닦고 내 말 들어. 괜 그 반신불수인 엄마를 길가에 내려놓고 경찰에 신고해 보호자 연락이 안 된다고. 결혼 5년 차. 나는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모시는 공짜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남편은 내 통장을 털어 젊은 여직원과 5성급 호텔로 향했다.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하자 엄마는 딱 한마디만 했다. 진정해, 민서야. 지금 당장 그 사람 엄마를 길가에 내보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보호자가 연락두절됐다고 나는 그대로 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고 이웃들이 수군거리고 남편 회사의 감찰팀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 남자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기 자신을 심판할 칼을 제 손으로 내 손에 쥐어주었다는 것을. 그날은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다. 초겨울에 접어든 서울의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지만 경기도 일산의 우리 아파트는 봄처럼 아늑했다. 나는 점심때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남편 박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속꼬리곰탕을 푹 고았고 버터를 둘러 최상급 한우 등심 스테이크를 구웠다. 신혼여행 때 프랑스에서 사온 와인도 특별히 꺼내 놓았다. 식탁에는 깨끗한 리넨 식탁보를 깔고 중앙에는 아파트 아래 꽃집에서 사온 하얀 리시안 셔츠 한 다발을 놓았다.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처럼 완벽했다. 남자 주인공의 등장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 김민서, 35. 한때는 광화문이 잘나가던 출판사에서 최연소 기획 편집자였다. 그리고 지금 내 신부는 대림건설 박민준 과장의 아내, 전업주부다. 저녁 7시, 그는 오지 않았다. 8시, 식탁 위 스테이크는 차갑게 식었다. 9시, 나는 속꼬리곰탕을 다시 데웠다. 10시, 리시안 셔츠 꽃침마저 고개를 떨군 듯 했다. 나는 바보처럼 10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의 카톡 상태 메시지를 새로 고침했지만 재촉하는 메시지 하나 보낼 용기가 없었다. 두려웠다. 내가 이미 예감하고 있는 그 대답을 마주하는 것이. 11시 정각, 드디어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전화가 아니었다. 얼음 송곳처럼 짧고 차가운 메시지 한 통이었다. 회사 회식. 못 들어가. 미안해라는 말도 기념일 축하해라는 말도 없었다. 6글자가 내가 온종일 공들여 쌓아 올린 따뜻한 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어나 식어버린 스테이크와 곰탕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열지도 않은 와인은 수납장 깊숙이 다시 밀어넣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내 손은 떨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5년의 결혼 생활은 나를 소리 없는 감정 처리 전문가로 만들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그가 출근한 뒤 그의 차를 청소했다. 이건 내 습관이자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은 나의 남은 가련한 본능이었다. 나는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열어 검은색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내 노트북에 꽂았다. 심장이 새장 속의 새처럼 미친 듯이 날뛰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김민서, 보지 마. 보면 너만 더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내 손가락은 멋대로 최신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날짜는 어제, 우리의 결혼기념일. 시간은 저녁 7시. 내가 주방에서 그를 위해 스테이크를 굽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의 차는 휘황찬란한 조명의 지하주차장으로 부드럽게 진입했다. 카메라가 입구의 표지판을 스쳤다. 롯데호텔 서울. 숨이 멎었다. 이윽고 그는 주차를 하고 시동을 껐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아찔한 하이힐을 신은 다리가 먼저 빠져나왔다. 카메라가 위로 움직이자 젊고 화려하게 화장한 얼굴이 보였다. 그의 부서에 새로 왔다는 그 인턴, 이름이 뭐였더라? 한나라였던가. 그녀는 운전석의 박민준을 보며 활짝 웃었다. 그러고는 손목을 들어 머리를 한 번 쓸어 넘겼다. 바로 그 순간 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가느다란 은색 팔찌. 지난주 내가 그와 백화점에 갔을 때 매장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자 그가 짜증내며 가자고 재촉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었다. 이런 걸 뭐하러 사? 돈 아깝게.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다.
나에게 쓰는 돈이 아까웠을 뿐. 나는 영상을 끄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토해내지 못했다. 쓰디쓴 위액만이 식도를 태울 듯이 역류했다. 컥, 곁방에서 불분명한 기침 소리가 들려오며 나의 무너짐을 중단시켰다. 시어머니였다. 내 인생은 단단히 잠긴 이중 감옥 같았다. 한 겹은 박민준의 무정한 배신, 다른 한 겹은 침대에 누워있는 저 시어머니. 2년 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도 어눌해졌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에 돌봄의 무게는 자연스레 집에 있는 며느리인 내게 떨어졌다. 밥 먹이기, 몸 닦아주기, 기저귀 갈기, 대소변 처리, 매일매일 끝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을 땐 조용히 TV를 보셨지만 기분이 나쁠 땐 고집센 아이처럼 내가 입가에 떠먹여주는 밥그릇을 일부러 쳐내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나를 저주했다. 나는 그 뒤틀린 입모양에서 몇 번이고 그 두 글자를 읽어냈다. 상문살. 시동생 박민훈에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면서도 일이 바쁘다. 애들 챙겨야 한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꼭 업무 시찰하듯 찾아오는 게 전부였다. 그들은 매달 30만 원을 보내왔는데 그건 효도의 명목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시어머니의 수입 영양제와 간병용품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동서는 올 때마다 음흉한 표정으로 내가 쓴 가계부를 훑어보며 과일값 지출 내역을 가리키곤 했다. 형님, 어머님 지금 치아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비싼 수입포도 사와도 몇 알 못 드시잖아요. 살림을 참 못하시네. 나는 그렇게 남편의 정신적 학대와 시가의 무자비한 착취 속에서 눈이 가려진 당나귀처럼 결혼과 가족이라는 무거운 맷돌을 끝없이 돌리고 있었다. 나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일주일 뒤에 찾아왔다. 시어머니의 다음 분기 재활 치료비를 결제해야 했는데 우리 부부 공동 명의의 적금 통장에 접속했을 때 나는 잔액이 크게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정확히 1,000만 원이 사흘 전에 한 번에 인출되어 있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미친 듯이 박민준의 SNS를 뒤졌다. 그의 페이스북은 백지처럼 깨끗했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끔찍한 직감이 나를 이끌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키워드를 조합해 마침내 인스타그램에서 그 인턴 한나라의 비공개 계정을 찾아냈다. 최신 게시물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다. 배경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호화로운 호텔의 인피니티 풀 사진 속 그녀는 비키니를 입고 꽃처럼 웃고 있었고 손목의 팔찌는 햇빛 아래 반짝였다. 사진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급 떠나온 힐링 여행.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신 미스터 제이 덕분에. 미스터 제이 박민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여보세요? 또 왜? 나 회의 중이야. 당신 어디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말했잖아, 회사라고. 김민서, 너 제발 좀 하루 종일 망상 좀 그만할래? 나 부산 출장 중이라고. 귀찮게 하지 마. 그는 마치 철없는 부하 직원을 꾸짖듯 소리쳤다. 부산. 그는 이제 공들여 거짓말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가 말하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몇 번의 갈매기 울음소리와 그리고 목소리를 낮춘 젊은 여자의 교태에 섞인 웃음소리가. 또 그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5년, 18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나의 헌신, 나의 인내, 나의 희생은 그의 눈에 고작 정확한 지명 하나와도 바꿀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 나의 결혼, 나의 인생은 완벽한 코미디였다. 절망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물에 빠진 사람처럼 본능적으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았다. 멀리 부산 본가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된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 엄마, 그 사람이
민준 씨가 나는 흐느끼느라 한마디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나는 엄마의 따뜻한 위로를 내 불쌍한 딸, 어서 집으로 오렴시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엄마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냉혹할 정도로 침착했다. 엄마는 내가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목소리로 한자 힘주어 말했다. 민서야, 우는 건 소용없어.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즉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는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들었다. 가서 그 사람 엄마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그리고 휠체어에 태워서 나가. 너희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벤치에 앉혀드려. 담요 잘 덮어드리고 춥지 않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똑똑히 들어 옷 엄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 같았다. 거기 모셔다 놓고 넌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안에서 잠가. 그리고 112에 전화해. 남편 박민준이 연락이 안 되고 너 혼자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라고 말해. 나는 엄마의 이 광기 어린 밀명에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마비된 노인을 유기하라는 소리 아닌가. 민서야, 엄마의 목소리가 격양되었다. 정신 차려. 그 남자가 널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 여기서 반격 안 하면 다음은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 사람은 내 시어머니 아들이고 제 1순위 보호자야. 그 사람이 연락두절되면 그 책임은 온전히 그 사람이 져야 하는 거라고. 넌 그저 겁에 질린 무력한 며느리일 뿐이야. 알겠어. 엄마의 말은 혼돈에 빠진 내 머릿속을 가르는 번개 같았다. 그래, 내가 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지? 나는 그의 아내이지 노예가 아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도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그는 밖에서 바람 피우며 놀아나고 이 모든 엉망인 상황을 내게 떠넘겼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광기와 결단력이 내 마음속에서 빠르게 자라났다. 나는 마치 프로그램이 입력된 로봇처럼 바닥에서 일어났다. 약 냄새와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처음으로 역겨움이나 피로감 대신 기이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나는 새 기저귀를 갈아들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꼼꼼히 닦아드렸다. 그리고 옷장에서 작년 추석에 시동생네가 사와서 한 번도 입지 않은 보라색 벨벳 외투를 꺼내 입혀드렸다. 시어머니는 뭔가 항의하듯 웅얼거렸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모든 동작을 마쳤다.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두꺼운 양모 담요를 덮어드린 뒤 머리까지 단정하게 빗어드렸다. 나는 시어머니를 태우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반짝였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는 아주머니 몇 분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시어머니를 밀고 나오자 그들은 반갑게 인사했다. 박과장네 새댁, 어머님 모시고 바람 쐬러 나왔구나. 참 효부야.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화단 중앙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벤치 옆으로 휠체어를 밀었다. 시어머니를 앉혀두고 담요가 잘 덮였는지 확인한 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무력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울부짖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발 살려주세요. 제 남편 박민준 씨가 연락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신데 저 혼자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전화를 건 순간부터 내 인생과 박민준과의 관계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알았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경찰이 아니었다.
우리 아파트 기혼 여성들의 맘카페 내비였다. 상단에 고정된 게시글의 제목은 굵고 붉은 글씨로 소름 끼치게 적혀 있었다. 긴급 백이동 박 과장님 어머님이 화단에 버려져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자 이미 댓글창은 폭발하고 있었다. 세상에. 저 방금 지나가다 봤어요. 할머니 혼자 벤치에 계시고 경찰까지 왔던데요. 무슨 일이에요? 박 과장네 며느리가 계속 집에서 간병했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어디 갔죠? 윗집 분 모르셨어요? 아까 119도 와서 할머니 상태 안 좋다고 병원 가셔야 한다는데 가족이랑 연락이 안 된대요. 경찰이 계속 박 과장한테 전화하는데 받지를 않는데요. 뭐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연락 두절? 사람이 할 짓인가요? 박 과장 요즘 바빠서 출장 잤다고는 들었는데 어머니가 저 지경인데 연락이 안 될 수가 있나? 진짜 짐승만도 못하네. 아픈 엄마랑 무력한 아내만 집에 두고 자기는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나는 빠르게 스크롤되는 댓글들을 보았다. 여론의 방향은 기이할 정도로 정확하게 실행자인 나를 비껴가고 연락 두절된 남편이자 아들인 박민준에게 모든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 엄마가 옳았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효와 체면을 중시하는 이 사회에서 아픈 어머니를 외면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들은 겁에 질린 며느리보다 훨씬 더 쉽게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타겟이 되었다. 창밖으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와 우리 동 앞에 멈춰섰다. 나는 알았다. 박민준을 심판할 법정은 이미 열렸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심판의 불꽃을 지폈다는 것을. 박민준은 다음 날 새벽 경찰과 회사 감찰팀의 전화 폭격에 시달리다 제주도에서 밤 비행기로 돌아왔다.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다급하게 꽂히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는 격분한 황소처럼 뛰어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과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자기 엄마가 지금 어떤지 묻지도 않고 곧장 내 앞으로 달려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김민서, 너 미쳤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얼굴, 내 평판, 전부 내가 망쳐놨어. 그의 침이 내 얼굴에 튈 것 같았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이미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눈물로 사과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저 소파에 조용히 앉아 길길이 날뛰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내 마음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다. 당신 얼굴, 나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내 입가에는 나조차 낯선 냉소가 걸렸다. 당신 체면이 당신 어머니 목숨보다 중요해? 우리 5년 결혼 생활보다 중요하냐고? 너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그는 내 반응에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더욱 격분했다. 회사 인사팀이랑 감찰팀에서까지 전화가 왔어. 온 동네에 내가 불효자라고 소문이 파다해. 나더러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라고? 그건 당신이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니었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다.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가볍게 밀어놓았다. 다른 여자 데리고 우리 돈으로 제주도에서 희희낙낙할 때 진작 생각했어야지. 그는 멈칫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 봉투를 보더니 거칠게 낚아챘다. 그가 봉투를 찢자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그의 시선이 첫 번째 종이에 닿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가 롯데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 블랙박스 고화질 캡처 사진이었다. 조수석의 한나라에 웃는 얼굴이 선명했다. 그는 나를 확 쳐다봤다. 눈빛에는 충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다. 1,000만 원짜리 은행 거래 내역서가 보였다. 인출 기록 옆에는 내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있었다. 그 다음은 두툼한 영수증 뭉치였다. 지난 2년간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대신 지불했던 모든 병원비, 간병용품비, 영양식 비용, 모든 내역이 명확했고 총액은 시동생이 보내주던 가소로운 월 3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집어든 것은 가장 얇은 종이, 명함 한 장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은정, 이혼 및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그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에서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점점 사라졌다. 분노의 붉은색에서 경악의 흰색으로 그리고 마침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포효하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박민준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당신 눈에 나는 그저 공짜 간병인, 마음대로 부리고 속여도 되는 바보였겠지. 하지만 당신은 잊었어. 당신 아내가 되기 전에 나 김민서는 머리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기획한 책만 수십 권이야. 논리를 정리하고 증거를 찾는 게 내 전문 분야라고. 이 소동은 결국 가정법정으로 번졌다. 장소는 한때는 따뜻했지만 이제는 전쟁터가 된 우리 집 거실이었다. 박민주는 자기 동생 부부를 불렀고 나도 멀리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해 밤새 올라오시도록 했다. 시어머니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일단 큰 고비는 넘겼지만 입원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시동생 박민호는 나를 보자마자 내 코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형수님,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혼자 밖에 내버려 두다니.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책임질 수 있었어요. 동서도 옆에서 거들며 울먹였다. 그러게요. 우리 민준이 형님이 그냥 일이 바빠서 잠깐 연락이 안 된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세요? 정말 양심도 없으셔. 박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에게 오해받아 심신이 지친 피해자 역할을 연기했다. 그는 내 부모님께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민서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서 자꾸 망상을 해요. 이번 일은 전부 오해입니다. 내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셨고 박민준의 가족들은 심판하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에워쌌다. 마치 이교도 재판에 회부된 기분이었다. 나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를 기다렸다. 거실이 마침내 조용해지고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의 참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몇 달 전 내가 무심코 녹음해 두었던 파일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그날은 시동생이 문병을 왔었고 나는 마침 주방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때 정신이 비교적 또렷했고 발음도 지금보다 분명했다. 녹음 파일에서는 시어머니의 갈라지면서도 교활함이 가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야, 걱정 마라. 저녀는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는 벙어리라 쥐고 흔들기 쉬워. 일단 지금은 나 잘 모시게 하고 집안 돈이나 쏙 빼먹게 놔둬. 우리 민준이 부장만 달면 바로 이혼시킬 거니까.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잘났는데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저런 볼품없는 년한테 평생 발목 잡힐 순 없지?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동생과 동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 간처럼 검붉어졌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쳐다봤다가 다시 나를 보며 시선을 피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나의 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테이블을 내리치고 벌떡 일어서셨다. 그리고 박민준의 가족을 향해 소리치셨다. 당신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잖소. 나는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린 박민준의 얼굴을 그의 눈에서 마지막 빗줄기마저 꺼져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에게 또한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 아직도 제가 무리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으세요? 그 후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전세는 이미 완전히 내게 기울어 있었다. 박민주는 이혼 전에 우리 명의의 공동재산, 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셋집의 보증금과 그의 주식 일부를 빼돌리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나의 유능한 이은정 변호사를 너무 얕봤다. 내가 경찰에 신고한 바로 다음 날
이 변호사는 이미 내게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 신청을 하도록 지도했다. 박민준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주식 계좌가 동결된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애원이 섞여 있었다.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5년 부부로 산정을 봐서라도 5년 부부, 나는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웃었다. 어느 날, 당신이 나 혼자 집에 두고 마비된 엄마 돌보게 한 채 다른 여자랑 호텔 간 날? 아니면 우리 공동 적금 깨서 애인 서프라이즈 선물 사준 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손에 든 증거의 사슬이 완벽하게 닫혔다고 말했다. 그의 혼인 파탄 책임은 블랙박스 영상과 상대방의 SNS로 입증되었다. 악의적 유기 혐의는 내가 신고한 후 경찰 기록에 남은 제1보호자 연락두절 사건 보고가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여기에 어떤 판사라도 내게 연민을 느끼게 할 그 녹음 파일까지 더해져 박민준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회사의 여론 압박은 더욱 그의 숨통을 조였다. 아픈 어머니조차 연락두절로 외면하는 남자가 어떻게 중책을 맡을 수 있겠는가? 불효자와 배신자라는 낙인은 그의 커리어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졌다. 나는 그가 거의 손에 넣었던 부장 승진 자리에서 긴급 교체되었고 중요하지 않은 한직 부서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젊은 인턴 한나라는 그가 실각하고 재산이 동결되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모든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자신은 그저 박 과장에게 속은 무고한 피해자라며 재빨리 관계를 정리했다. 결국 이혼 조정기일에서 박민준은 거의 빈손으로 쫓겨났다. 나는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전액과 그의 명의로 된 주식 및 예금의 절반을 받았다. 이것은 법이 내게 준 보상이자 내가 5년의 청춘과 피눈물로 얻어낸 대가였다. 그리고 이 비극의 원흉 중 한 명인 시어머니는 결국 시동생 박민훈애가 마지못해 집으로 모셔갔다. 24시간 내내 이어지던 나의 세심한 돌봄이 사라지자 그녀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다. 동서는 인내심 있게 영양식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저 밥과 반찬을 믹서에 갈아버렸고 시동생은 대소변을 치우는 더러운 일을 기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부실한 간병으로 심한 욕창이 생겼다고 했다. 나는 가끔 예전 아파트 이웃들을 통해 시동생 부부가 노모 부양 문제를 두고 매일같이 싸우며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인과응보였다. 나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차갑고 당연한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이혼 판결문과 재산 분할 합의서를 받은 날 나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다. 박민준에게 속한 모든 물건을 싸서 버렸고 지난 5년간 박민준의 아내로서의 모든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온 집안에 오직 내 물건만 남았을 때 나는 거실 중앙에 섰다. 깨끗한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비로소 이 공간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었음을 느꼈다. 나는 복수의 쾌감에 취해 있지 않았다. 나는 분할받은 돈으로 명품을 샀거나 여행을 다니며 낭비하지 않았다. 내가 가장 익숙했던 곳 연남동으로 갔다. 그곳에는 수많은 출판사와 독립서점, 카페들이 모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책과 잉크 냄새가 떠다녔다. 나는 조용한 골목길에 통유리창이 있는 작은 작업실을 얻었다. 전문 교정 프로그램을 다시 구매하고 모든 업계 정기 간행물을 다시 구독했다. 그리고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출판 기획 스튜디오를 등록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업계를 떠나 있은 지 너무 오래되어 인맥이 대부분 끊겨 있었다. 나는 출판사마다 기획안을 보냈고 번번이 거절당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결혼이라는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 소모되던 것에 비하면 내 인생을 위해 분투하는 이 피로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희망에 차 있었다. 마침내 나의 현대 여성의 자아각성을 주제로 한 논픽션 기획안을 한 유명 출판사에서 눈여겨보았다. 그들은 나의 접근 방식과 시장 분석에 찬사를 보내며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했다. 계약서를 받은 날 저녁, 나는 홀로 한강변을 찾았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천천히 펼쳐지고
강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약간 서늘했지만 더없이 상쾌했다. 나는 편의점에 들어가 시원한 카스 맥주 한 캔을 샀다. 강변 계단에 앉아 맥주 캔을 땄다.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솟아올랐다. 마치 지난 몇 달간 억눌려왔던 내 모든 감정이 마침내 출구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강물 위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5주년 기념일 밤, 차갑게 식은 음식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나를 떠올렸다. 시어머니의 토사물을 무릎 꿇고 닦으며 상문살이라는 욕을 듣던 나를 떠올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에 심장이 잿더미가 되었던 나를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전생의 일 같았다.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며 나약하게 인내하던 김민서는 112에 전화를 걸던 그날 밤에 이미 죽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김민서였다.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폐허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건한 김민서. 나는 손에 든 맥주 캔을 들어 올렸다. 찬란한 도시의 야경을 향해, 그리고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나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건배, 김민서.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차갑고 쌉쌀하지만 더없이 상쾌한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 맛은 자유의 맛이었다.